이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박정희 62년을 살다간 우리 역사의 거인 박정희는 평생 승부를 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서 해방 후 남노당 세력 또 김일성 세력과의 전면전까지 거치면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는데 박정희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돌아가지도 않고 뒤돌아서 도망가지도 않고 정면 승부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일단 승부를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뤄내죠. 그게 뭐 경부고속도로가 됐건 베트남 파병이 됐던 포철 건설이 됐던 이게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과 능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다들 말리고 전문가들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던 그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으면 하여튼 끝을 볼 때까지 매달렸어요. 이를테면 경부고속도로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놓을 때는 우리나라에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없었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예요. 마이카 하는데 그건 80년대 들어와서 마이카 시대가 열린 거고 그런 때 박정희라는 사람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왕복 4차선을 뚫잖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옆에 땅을 남겨두잖아요. 영동고속도로는 그 여분으로 남겨둔 땅 가지고 확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다수의 그 토목건설 관계자들이나 산업 관계자들이나 또는 야당 정치인들이나 여당까지도 말할 것 없어요. 전부 이거 왜 하냐? 안 된다. 너무 빠르다. 뭐 시기상조다. 다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20년, 30년, 50년 내다보는 해안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일단 선택하면 끝을 볼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박정희 시대 18년간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을 보면서 또 박정희 정신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피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역사와의 승부를 죽을 때까지 한 사람. 그리고 한 번 승부를 걸면 끝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꺾이지 않고 밀어붙인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얘기해서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건 이미 50년 전에 박정희라는 우리의 그 위대한 역사의 영웅이 18년의 대통령 통치 기간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62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정신이 제대로 전승되고 계승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은 더 많은 젊은 청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지난 7년 전에 그 황당한 집단 배신 사건을 겪었을 리가 없죠. 또 지금도 이 무기력한 집권을 해놓고도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이라고 하는 이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핵이니까 저는 내년 총선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공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피한 적이 없고 한 번 승부를 걸면 포기한 적이 없다. 끝을 볼 때까지 밀어붙인 이 박정희 정신을 조금이라도 좀 계승한 사람, 박정희 정신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할 사람, 국가경영을 할 사람들을 담은 몇 명이라도 국회에 들여보내는 그런 공천과 그런 총선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석호 회장 이 구미코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미 컨벤션 센터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근데 이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그렇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거기는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거니까 구미시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세를 풍미한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호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세웠다면 그게 꼭 구미가 아니라도 좋은데 뭐 대구가 됐건 부산이 됐건 서울이 됐건 박정희 컨벤션 센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보다 먼저 좀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뒤늦게 우리 구미에서 지금 이 자리를 그런 박정희 구미코가 아니라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양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공감하면서도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이름 붙일 만큼의 규모와 권위를 가지려면 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공론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시 역사를 쓰고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하다가 만 채 남겨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는 대구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토크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박정희 동상 하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역사의 거인이 걸어간 마지막 길이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점심때 지금 아산만 삽교천 쪽에서 방조제 준공공사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아마 그 근처 도고 호텔에서 좀 쉬었다가 도고 온천에서 헬기로 서울로 올라가서 지금 청와대 공원이 되어 있는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궁정동 안가 대통령 보안상 안전가옥을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안전가옥 중에 하나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궁정동 안전가옥은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안전가옥이니까 정부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부가 이걸 허물어 버린 거예요. 궁정동 하면 떠오르는 아주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허물어 버린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표식하는 표식도 안 보이도록 만들어놔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곳, 여기 구미의 생가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잖아요. 또 20살의 청년인으로 교사가 돼서 부임해서 하숙했던 그 문경초등학교와 그 하숙집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서 보잖아요. 또 대통령이 돼서 18년간의 그 대통령 직무를 했던 그 청와대 공원을 우리가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1979년 10월 26일 그 비극적인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도 우리는 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62년의 거인의 삶을 살다간 박정희라는 인물을 추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냥 동상 하나 세운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쏟아 부어진 이 좌파들의 그 능멸과 왜곡과 모욕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을 올바르게 다시 위치 지우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다. 곳곳에 해야 될 일들이 널려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오늘 박정희 생가가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이 구미에서 이런 탄신 106주년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박정희 정신을 이야기하게 된 것 이 자체가 거대한 걸음의 첫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를 온전하게 되살리고 개성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없이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5년 전에 이 구미시 시장 뺏긴 다음에 박정희 지우기를 저것들이 4년간 했잖아요. 심각하게 훼손했잖아요. 1년 전에 구미시장을 우리가 탈환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중단시키고 다시 조금씩 복원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결국 이것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힘이 없으면 그냥 힘 가진 자, 저 종북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림 그리는 대로 박정희는 다시 땅바닥에 내동쟁이 쳐지고 온갖 모욕과 능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당장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제인 박정희라는 역사의 거인을 다시 올바르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엊그제 대구에서 있었던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행사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지면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활동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피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 끝을 볼 때까지 밀어붙인 사람, 이런 정신을 지금 우리 자유파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여보내는 그런 총선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박정희 동상 건립도, 그리고 박정희 정신의 계승도 비로소 힘있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선 승리는 지금 봐서는 잘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대로 가다가 지문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변화를 보면서 이대로만 잘하면 어렵지만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는 그렇게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뛰어들어서 아주 빛이 납니다. 회의하는 장면보다는 농업인들한테 어퍼컷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시원하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렇게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민생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한테 소통이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선거 끝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현장을 뛰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정말 민생 챙기고 국민 어려움 미리 알아서 살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로 현장을 5달 내내 뛰어다니면 되게 좋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우스갯말로 잊혀진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며. 이재명이가 요번 주 거의 언론에 안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기사가 안 돼가지고. 뉴스거리가 안 됐어. 집단에는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이뇨한이 뉴스가 더 재밌는 거야. 이뇨한이가 저 이준석이 같은 버릇없는 자한테 차별받는 것까지도 기사거리로는 이재명이 기사보다는 더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한 2주 가까이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그 짜증나는 뉴스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국민의힘, 인요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뉴스를 채우기 시작했어. 이거는 무조건 우리 자유파한테는 좋은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리 이렇게 다 작전 짜고 계획한 것 같지는 않은데 김기현 실력으로 봐서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왜 뒷발에 쥐도 잡는다 그러잖아. 이게 김포시 편입 문제라든지 또는 공매도 한시적이지만 내년 6월까지 금지한다든지 또는 대통령이 농업인들한테 임기 끝날 때 매년 5조 농업직불금 하겠다라고 하는 대선 약속을 지키겠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찾아가서 정말 따뜻하게 두 사람이 만남을 갖는다든지 하는 이 일련의 행보가 이슈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주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 이슈를 미는 쪽이 있고 이걸 반대하는 쪽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당이 어떤 이슈를 내면 야당은 반대하게 돼 있어. 야당은 반대하기 위해서 야당하는 거니까. 근데 일련의 이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좌파 종북 주사파들이 반대도 못하고 있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따뜻하게 만남을 가졌어. 이건 뭐라고 반대를 할 거예요? 그 불법 공매도 때문에 1000만 명 넘는 토액 투자자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어. 그 사람들의 열렬한 요구가 공매도 금지야. 이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겠냐고. 김포 하남시 편입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을지 모르지만 김포시에서는 90% 이상이 서울 편입 찬성이에요. 하남의 90% 이상이 서울 편입 찬성이야.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편입 반대를 공식화하는 순간 김포의 2자리는 자기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의 2자리가 어디 간단한 얘기입니까? 하남 한 자리 포기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농업직불금. 아니 농민들한테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내년에 3조, 임기 끝날 때까지 5조 직불금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반대할 거냐고. 반대하면 농민들 표 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이거를 끌어가는데 저 종북 주사파 이재명 이쪽은 반대도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성구 TV 논평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대로 지금처럼만 좀 해달라. 앞으로 5달. 대통령실은 딴 거 기획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대통령이 계속 현장 행보를 해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민생 이슈를 계속 선점해서 갖고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슈 자체가 덮여버리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면 선거해볼 만하다. 제가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지금 저는 상황을 비교적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에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치라는 게 또 언제 무슨 자충수가 나오고 자살골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이 무슨 신들이 모인 데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자충수나 실수가 나올 텐데 그때 먼저 경고해서 수습하면 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이쪽에서도 나오고 저쪽에서도 나오거든요. 나올 때 먼저 이게 실수라고 인식하고 빨리 수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수인 줄 모르고
끌고 가다가 일이 커져갖고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도 못 맞는 사태가 되는 거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3년 전 총선 때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실수다 싶으면은 사실은 저도 또 지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괜히 또 그러면은 정책 책임자들 또 욕먹을 것 같고 그냥 얘네가 잘 수습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고 하루 이틀 보다가 저도 시간 놓친 적이 많아요. 제가 정부에 대해서나 국민의힘의 주로 지도부죠. 그래서 비판적인 얘기하면 막 우리 댓글창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막 마음이 막 졸여. 고 박사님 그러면은 잘 하다가도 이 사람들이 기죽고 또 마치 무슨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발 좀 살살 좀 해주세요 막 이러시거든. 그래서 살살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까지도 더 커져버려가지고서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도도 못 맞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초기에 먼저 지적하고 도려내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뭐 감히 박정희 대통령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존재긴 하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말을 좀 인용할게요. 선거 끝난 다음에 침을 뱉어라. 일단 선거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꼭 하겠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선거 때까지 고성구 TV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좀 주십시오. 질문도 좋고 또 제 의견에 대한 반론도 좋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먼저 손 드시고 마이크 잡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 왜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의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민주공화당부터 봐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 새누리당 해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왜 그때 정권을 쥐고 있었던 그 많은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걸 못 느꼈다는 거죠. 못 느꼈냐는 거죠.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정권을 쥐고 있을 때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가 궁금하고 그래, 예.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뭔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등의 육사 8기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군사 쿠데타 방식으로 권력을 탈취해서 근대화 혁명을 했어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목표 두 가지였습니다. 혁명 공약 5장에 나오는데 혁명 공약 5개 중에 첫 번째가 반공이에요. 두 번째가 가난을 극복하고 근대화하자 이거거든요. 이 두 개가 박정희 대통령 18년간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면서 견제했던 두 개의 목표입니다. 반공과 근대화.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 지표가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일관되게 관철이 돼요. 그래서 반공은 결국 김정일 북한 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근대화는 원조를 받던 절대 빈곤 국가가 원조를 하는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연이어서 대통령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말하자면 하나의 출신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표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의 그 역사적 위상이 달라서 국가 통치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반공과 근대화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은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노태우도 장관을 쓰거나 국회의원,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고 비례대표 막 임명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다 대통령 뜻으로 공천을 했는데 이 공천할 때의 기준, 장관을 발탁할 때의 기준도 저 사람 반공주의자냐 그리고 근대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 때까지는 저 종북 주사파 김일성 김정은 집단과의 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그렇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도 김일성 박헌영과의 전면적 이념 전쟁을 통해서 건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의 전면전까지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반공과 근대화는 흔들리지 않는 두 원칙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근대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반공과 근대화가 이어진 거야. 그러다가 정권을 뺏겼어. 그러다가 김영삼을 거쳐서 정권을 뺏겼는데, 그리고 나서부터요. 자, 김영삼부터 김대중, 노무현 빼고, 김영삼도 어쨌든 전체 봐서는 민주당 자유우파 진영에서 나온 대통령이니까, 김영삼, 그 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이 세 대통령이 이제 14년을 집권을 했어요. 5년, 5년, 4년. 근데 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 14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 일관되게 견지되어 오던 반공과 근대화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 지표가 사라져 버렸어.
김영삼한테 와서는 문민개혁과 세계화야. 그게 반공과 근대화가 아니고 문민개혁과 세계화야.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초로 완전히 이념적으로 무장 해제된 정권이었던 거예요. 좌파들이 보기에는. 이명박 완전 실용주의로 가가지고 반공, 근대화 이런 말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박근혜는 좀 달랐어야 되는데 박근혜도 대통령 4년 동안에 반공과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하는 자유우파 본연의 국가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그 끄트머리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12명이건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뭐 한 20명이건 또는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이 수백 명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합치면은 한 40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견고하게 견지해왔던 반공과 근대화라는 두 핵심 가치를 과연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견지하고 있냐? 그걸 견지하는 사람, 견지하고 지금도 종북주사파와 이념전쟁의 전사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런 기준을 딱 갖고 보면 전부 무책임한 무자격자들인 거죠. 지금 지적하신 질문은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하자고 하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우리 대한민국 주류 자유파의 그 찬란하고 당당한 역사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거예요. 이승만의 전통, 박정희의 전통, 전두환 노태우의 그 전통을 되살리는 반공과 근대화로 제대로 무장된 이런 자유파 정치인들, 자유파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통령실의 비서로 보내고 장관, 차관으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분도 방문하지 않았던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또 생가를 방문하셨고 추모의 공간을 확대하라고 또 지지도 하셨고 또 그리고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줬습니다. 정말로 어떤 그런 큰일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심지어 보면 1000년 전에 절터도 복원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꼭 복원을 현장을 역사 현장을 복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불행했던 과거를 국민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 박사님께서 이 부분들을 좀 이슈화해 주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 전체의 어떤 공감을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베를린을 워킹 투어 한 적이 있는데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한 3시간 돈 적이 있는데 시내 한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멈추더니 여기를 보라 그러는데 길바닥에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고 표석이 하나 있어요. 나치 히틀러가 집권을 할 때 거기에 저항했던 정치인이 암살당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뭐 자주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보면 길 가다가 보면 작은 추모 조형물 같은 거가 그냥 길 옆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교통사고 당한 그 자리에 그 지인들, 가족들이 그 추모하는 그런 거를 그 자리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부산의 유엔묘지에 우리 모셔져 있는 유엔군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배 타고 와서 20살, 21살 젊은 나이에 산화한 그런 외국 유엔군들이 묻혀져 있는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유엔묘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있고 부산에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추모하는 사이렌을 1분간 울리면서 추모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유난히 터키 사람들이 많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많아요. 그 유엔묘지에는. 많아도 조금 지나치게 많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미국은 세계 어디든 자기 군대가 나가서 전사를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유해를 회수해서 본국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게 미국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해가 오면 밤 새벽 4시라도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국이니까. 터키는 그게 어디건 싸우다 죽은 그곳에 묻히는 것이 그 전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에 나와서 죽었으면 한국에 묻히는 게 그 터키군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터키군의 묘석이 많습니다. 되게 가서 보시면 뭐 짧게 써 있어요. 이름하고 나이, 그다음에 계급 되게 20살, 21살이에요. 그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와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살면 100명의 인생이 다르듯이 100명의 죽음의 형태도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장사미사 서민으로 살다간 이름 없는 사람의 죽음이나 18년간 국가를 통치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이나 죽음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흉탄에 맞아 암살당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고. 그런데 그 암살당한 현장을 마치 무슨 부끄러운 장소나 수치스러운 장소처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렇게 만든 역대 정권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무지와 우리 스스로의 그 소홀함에 대한 자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적하신 대로 궁정동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그 서거하신 그 장소를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제가 계속해서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초등학교 교과서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살리기 대통령 나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안 나올까요? 저는 우리 이제 이 선거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더 이상 이념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의 그 영웅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 추앙받도록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선거철만 되면은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 생각해 내려오고 하지만은 막상 올라가고 나면은 교과서에 이름 하나 올라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제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첫째, 역사 교과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가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왕조가 창조될 때는, 역대 왕조가 새로 들었을 때는 그 전 왕조의 역사를 그 다음 새로 들어서는 왕조가 다시 써요. 자기들 관점에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는 우리 자유파가 써야 마땅하죠. 우리가 건국했고 우리가 근대화를 이뤄냈고 우리가 민주화를 했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맞으면 주류였기 때문에 역사학에서도 주류 역사학계를 주도했어요. 썼으면 돼. 그렇게 썼으면 되는데 이 주류 역사학계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역사는 관련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나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박정희의 역사는 아직 쓰기에 너무 일러라고 한 거예요. 해방 이후의 현대 역사는 아직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서술하기에는 너무 일러라고 생각하고 안 해버린 거야. 주류 역사학자, 역사학계를 이끌었던 수많은 이 석학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 40년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 안 돼. 아직 그거는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가까워. 이랬다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달라요. 좌파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잖아.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좌파, 종북, 주사파의 관점으로 다시 쓰는 거가 그들의 목적이었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당장 이승만한테 패배했던 역사가 1945년, 1950년, 58년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현대사에 시작한 거예요. 현대사. 좌파들이 모여서 만든 대표적인 책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이잖아. 해전사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게 좌파들의 그야말로 고전적인 교과서인데 이거 바로 현대사를 좌파적 시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좌파적 시각으로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승만 나쁜 사람, 박정희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이렇게 역사를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현대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쫙 써버렸어. 그런데 우리 자유파 주류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 역사는 아직 쓰기가 너무 일러. 그러고 지금도 현대사 연구자들을 키우질 않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이런 차원에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서 적어도 애들한테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만은 저 좌파들 손에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서 국정교과서 얘기를 했겠냐고. 그 바람에 역풍을 맞긴 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류 역사학계가 정말 대오각성하고 종북 주사파들은 역사까지도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 체제와의 체제 경쟁을 평생 해온 사람이에요. 김일성이가 유일 사상 체계,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유일 사상 체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바꾼 때가 1971년이에요. 그걸 주로 황장혁이가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김정일이가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주도했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주체 사상과 김일성이의 이념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만들었던 기관이 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입니다. 이 기관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항하는 대한민국의 주체사상,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체성, 이걸 정립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정신문화연구원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존재감도 없다가 좌파 역사가들한테 프로젝트나 주는 이런 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고 저것들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안이함과 자만심에 따른 이념전쟁의 느슨함이 결국 좌파들한테 틈을 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공을 당하고 기습을 당해서 대통령도 빼앗기고 정권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안 시키냐 이렇게 교사들만 자꾸 뭐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만 해도 이 구미에서 지금 특강을 2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미에서 다른 모임도 하고 또 내일도 구미에 여러 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올라갈 건데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잡담 제하고 딱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사람이고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지역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조금 하면은 될 것 같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저도 제 시간과 역량을 투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3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생각했던 지역을 뺏기면 마치 우리가 호남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면은 원래 저쪽으로 갈게 우리한테 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2의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똑같아. 영남에서 뺏기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다 다녀보잖아요. 호남도 제가 여러 번 다녀봤어요. 또 다음 달에도 제가 호남을 한번 투어합니다. 그런데 호남은 분위기가 좀 좋아도 우리가 지역에서 국회의원 이긴다는 거는 이정현이 정도 빼놓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누가 나가도. 이정현이는 순천에서 해보면 어떻게 해볼만 하다고 저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호남은 전체에서 딱 한 자리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도 합쳐서. 근데 우리는 저 종북주사파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10개 정도가 자기들이 가능성 있는 지역이야. 황당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야, 근데. 양산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법이 있어요? 양산? 지금 2개 중에 하나는 저쪽이야. 김해는 둘 다 저쪽이야. 그게 낙동강 따라가는 낙동강 벨트입니다. 창원 성산은 이겼다 졌다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부산 북강서, 지금 저쪽이에요. 사하 쪽도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이야. 이런 식이거든. 이 낙동강 벨트에서 10개 정도를 좌파한테 지면 우리는 20개 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동강 벨트를 더 많이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충청권이에요. 네, 충청권은 정말 쏟아붓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곳이거든. 근데 충청도 분들이 이게 참 성격이 느긋하셔가지고 쏟아부으면 바로 좀 결과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한 몇 달 작심하고 쏟아부어야 뭐 뭔가 하나 나오는 것 같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제가 충청권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하다 보니까 영남권에 자주 좀 내려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뭐 제가 뭐 대단한 존재겠습니까만 우리 자유파가 좀 전략적으로 현명해야 된다. 자원은 어차피 한정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구미 왜 내려오냐 여기는 뭐 내년에 어쨌든 우리 자유파가 2지역 다 당선 이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정신을 좀 조금이라도 계승하거나 개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누가 나가도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이길 거라고 하는 지역조차도 그렇다면 더 진짜 이승만 건국정신 박정희 근대화 정신을 제대로 개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국회 진출시키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내려와서 여러 정치인들과 후보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보면 정말 친서민 친경제정책을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잘 아시는 의료보험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의료보험 막 전국민 확대 그 다음에 파독 그
노동자들 가서 직접 위로하고 또 촌에 가서 막걸리 직접 드시고 이게 아마 그 좌파들은 자기들 뭐 친노동 정책 하면서 막 그 표를 땡겨오는데 지금 중도가 30%라고 보면 30-40% 어차피 저쪽 30% 우리 30%라고 보면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번 올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게 이제 앞으로는 옛날에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시장주의 이랬는데 한 말씀 그 당에 가시면 당의 고위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로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복지 지향적 자본주의다. 친서민 경제로 우리 당도 들어간다. 이런 거를 조금 우회 정치하시는 그 우회 이제 언론이라든가 해서 물론 박정희 대통령 저들이 말하는 과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없애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홍보를 전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 청중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마저 듣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구미의 두 개권은 전부 다 우리가 장악한 거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거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동 출신 김현권이라는 민주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그쪽에서는 이미 자기네는 구미를 다 석권했다. 이렇게로 이제 전략도 오래 전부터 짜고 구미의 길거리마다 현수막 그 사람이 모든 메시지를 다 달고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구미 사람들이 그게 젖어 있어요. 근데 우리 빨간색은 전부 점잖게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모임이나 하면 아까 전략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러지만 전략 부재예요.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 정권의 대통령실에 홍보 수석의 전략이 없어요. 왜 아직도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고 왜 자꾸 바보 같은 대통령이 정책을 못한다, 정권을 있다오다 뭐 이런 얘기가 다 시골에 있는 촌 할머니도 다 알도록 그렇게 그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거를 왜 회복하지 못하는지 홍보 관련 채널 재수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홍보 부족은 실력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자유파의 최고의 선수들을 갖다 놨는데도 그 정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유파의 진짜 선수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팀 재편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뭐 어쨌든 홍보수석인가 하는 사람 총선 출마 때문에라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차제에 제대로 된 홍보팀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 시청자 우리 아미고 회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종북 주사파들이 대다수 수십 년간 언론을 이미 저기들이 장악을 해서 노조가 KBS, MBC를 경영하는 식의 노영 경영 시대가 들어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 언론 장악하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해서 언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우리 집권 세력의 뉴스를, 좋은 뉴스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홍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팀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냥 안심하고 대충 해도 되는 선거는 하나도 없죠. 특히 제가 뭐 지역 사정을 일일이 말씀드릴 자리는 아니라서 그러나 말씀 나왔으니까 이게 구미공단의 민노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 연고를 파고드는 이런 야당 후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5년 전에는 그래서 시장 뺏기기도 했잖아요. 물론 우리 내부의 공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데 따른 자충수고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니까? 그 정도로 보수의 상징이라고 하는 구미조차도 우리 실수 한두 번만 겹치면 질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런 점을 늘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니까 제가 그건 그대로 제가 받겠습니다. 서민 민생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좀 알리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좀 달라요. 시바스 리갈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이렇게 비싼 술이 아니거든.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마셔서 유명해졌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른바 사치호화의 수준이 그런 정도 수준이야. 이 사람은 평생 진짜 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바스 리갈이면 엄청 좋은 술인 거야. 그런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서민인 거지.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 서민인 거지. 그래서 서민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네로 갔다가 논두렁에 털퍽 주저앉아 갖고서 밀짚 모자 쓴 채로 막걸리 마시면서 김치로 이렇게 먹고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모습이 진심 잘 전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쇼라도 해라 이거예요. 서민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서민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쇼라도 열심히 해라. 이게 사람들이 말이죠. 참 재밌어요. 딱 처음에 쇼 할 때 좀 어설프게 하면 쇼잖아 그러고서 그렇지만 저 쇼도 두 번, 세 번 하면 저것도 나름대로 애쓰지 않냐 이렇게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점에서 이게 마음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국민이 아니에요. 쇼인 줄 알면서도 야 그래도 고생하잖아 하고 봐주는 그런 국민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쇼든 아니든 따지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해라. 하다 보면 처음엔 쇼로 시작했지만 진심이 될 수도 있다. 처음엔 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거듭되면 진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냥. 어느 날 우리 구미에 있는 이 국빈 대반점에 그래서 짜장면 봉사를 하는데 잠깐 와서 같이 좀 하자는 거예요. 제가 평생 뭐 봉사 같은 거를 별로 안 해가지고 처음에 진짜 좀 어설프고 좀 그랬는데 쇼라도 해달라는 거야. 했어요. 쇼하러 갔지 처음에. 그래서 진짜 어설프게 쇼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40년 방송 생활 해가지고 이 방송 카메라 돌면은 나름 또 진짜처럼 해요. 쇼를 했어. 근데 하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야 봉사할 수 있는데 좀 찾아봐라. 우리 고성범한테 제가 자꾸 채근했어요. 그래서 영등포 쪽방촌에 밥 나눠주는 봉사, 김장하는 봉사, 대전에서 또 김장하는 봉사. 이렇게 제가 11월 말에도 또 영등포 쪽방촌에 3,000포기 배추 김장하는 봉사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내가 하는 어떤 방송 활동보다도 더 나를 막 힘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로 시작해도 하다 보면 진짜 봉사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의 우리 자유우파 지도부한테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쇼라도 할 만큼 처절해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쇼라고 해도 해라 계속.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된다. 그리고 그게 정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